제목은 강남구 정책 맵입니다. 인덱스로는 정책 개요, 제시, 수행 계획, 기대 효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강남구 정책 맵을 왜 선정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부서별로 예산별로 흩어져 있는 정책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의 지속 가능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이제 주민들의 정책의 실질적 평가를 통해서 쌍방향적으로 소통하면서 이제 스마트한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을 정했느냐, 강남구 정책 맵인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 구에서 정책의 이력 관리를 통해서 이제 어떠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관의 입장에서 이제 저희가 인수인계할 때 말로만 듣고 풍문으로만 들었던 이제 그러한 상황들을 좀 이제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하게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이제 데이터를 수합한 이제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주민의 실질적 피드백을 이제 받아서 이제 지속 가능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제 것이 강남구 정책 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쌍방향으로 이제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수행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예전부터 지금까지는 담당이 바뀌면은 정책 현황 자체를 파악하기가 사실 이제 100을 알려준다고 생각을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제 8, 90 정도 알아가고 나머지 뭐 10에서 20% 정도는 업무를 이제 차차 해나감으로써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한 좀 문제점을 저희는 지적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현 담당자가 어떠한 정책을 펼쳤을 때 단순하게 민원 접수를 통해서만 여태까지 저희는 피드백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후 관리 문제라든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루트도 너무 단순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또 변동이 저희는 순환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정책의 지속성도 약화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이냐? 정책 현황 파악을 가능하도록 이제 각 데이터를 담당자별로 수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수시로 정책의 만족도 평가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이제 그 주민 설문이라든지 그런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정책의 지속적 환류를 통한 효율성을 증대해야겠고요. 그리고 부서 간 중복 지역 및 칸막이 현상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와 주민의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될지 또 나눠봤는데요. 우선은 구에서는 이제 사업 담당자가 이제 기존에 있던 내용을 이제 포함해서 이력을 전체적으로 초안으로 이제 관리를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민이 피드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뭐 예를 들어서 더 강남 앱을 통해서 이제 좀 환류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수요자께서 뭐 강남 앱 어플을 이렇게 보다가 좀 자주 들어가는 그런 섹션이 있으면은 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그분들이 로그인을 했을 때 이제 좀 복지에 관심이 있었던 복지 분야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라면은 좀 최신 복지 그런 관련 소식들이 팝업으로 제일 먼저 뜰 수 있게끔 요즘 이제 뭐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미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능도 좀 넣었으면 하고요. 주민 입장에서는 정책 맵을 통한 피드백이 가능하게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댓글창에다가 의견을 남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별점제를 통해서 별점을 매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좀 피드백을 받아야 좀 원활하게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속 가능하게 이룰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와 별개로 어플을 좀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층이나 이제 좀 잘 사용하지 못하는 분을 위해서는 저희 도움을 통해서 현장 조사도 진행해가지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구에서는 이제 정책의 현황을 정리를 해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이제 직원분들도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민들의 실질적 피드백을 자료를 받아서 정책의 이제 실효성 또한 이제 바로 검증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펼쳐져 있는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더 나은 지속 가능한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했으면 하고요. 주민분의 이제 기대효과 입장에서는 우리 구의 전반적인 정책을 체킹을 해서 맞춤형 정보 파악 및 활용이 쉽게 가능하도록 할 수 있을 것 같고,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평가가 가능하게 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 부서는 사실상 이제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라 재정적으로 이제 책임을 지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저희 발표 주제는 스마트 시티 환경에 맞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입니다. 그중 저희가 이제 로봇세에 대해서 주제를 선정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저성장, 저출산, 초고령화, 실업자의 증가 등등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제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으로써 스마트 시티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다 보니 이제 로봇세라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계경제포럼 클라우스 슈바 회장이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2016년에 말하였었고요. 이것이 기존 산업과 미래 산업이 교차하는 대전환기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1차 산업혁명은 보시는 것과 같이 증기, 2차 산업혁명은 전기,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이 초연결성, 모든 것의 연결과 융합, 지능화, 인간보다 똑똑해지는 산업, 개별화, 개인 맞춤형 생산과 소비. 그래야 이 로봇과 로봇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로봇 변천을 알아보자면 1978년 로봇 산업이 태동하였으며 1987년 제조용 로봇 기반 형성되었습니다. 2002년부터는 지능형 로봇이 등장하였고 로봇 정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2012년 정부 정책 강화 시장이 확대되었습니다. 세계 로봇에 대한 변천을 보자면 1920년대 로봇이 탄생하였고 1950년대 산업용 로봇의 연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1970년대 로봇의 기술이 본격화되었고 1990년대 로봇의 개발이 고도화되었습니다. 그래야 2000년대에는 인공지능 로봇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봇에 대한 실질적인 관세는 초기 단계라고 하는 말 그대로 의논 단계입니다. 이것이 법으로 정한 곳은 아무데도 없고 다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을 본다면 윤리적 문제와 법적 책임 입법화에 대해서 유보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은 로봇세 도입 관련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은 도입 계획이 전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로봇세 도입의 찬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빌 게이츠는 로봇이 많은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고 자동화와 이에 따른 실업을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로봇을 활용하는 기업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으로 2016년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에서는 2020년까지 5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상실될 것이고 유로존에서는 15년 이내 15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상실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 반대 입장에서 본다면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는 항공기 탑승권 기계나 모바일 탱크도 일자리를 줄였지만 이런 기술에는 과세하지 않았다. 로봇을 일자리 약탈 주범으로 몰아 과세할 논리적 근거가 약하다였습니다. 이에 따른 내용에 대한 입장은 일시적 고용 감소, 실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것이 산업이 성장하여 필요 비용 감소 후 다시 고용이 회복될 것이며 로봇세를 걷지 않는 국가로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이야기했습니다. 2016년 세계경제 포럼에서는 500만 개 이상 일자리가 상실할 것으로 보았는데 로봇이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없애 임금과 생활 수준 등의 불균형이 심해질 것이라는 입장이었으나 2018년 세계경제 포럼에서는 2016년 전망 발표를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년간 로봇 기술의 발전으로 1억 3,3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7,500만 개의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이 보고서에서는 그 신기술이 이전의 산업혁명 때처럼 일하는 방식을 바꿔놓게 되므로 철저한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적응력을 돕기 위해 훈련과 교육에 더 많은 투자가 요구되며 사회 안전망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내용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로봇세를 목적세로 두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교육시설과 사회 안전망을 구성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제 로봇세 과세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하였는데 첫 번째는 로봇이 일으키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를 하고 있는 무인 로봇이 커피를 만들었다면 그 커피에 대해서 로봇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저희가 지방 재정이고 지방세 기준에서는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라 생각하여 지방세에 맞는 두 번째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을 말 그대로 재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를 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자동차세를 냅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재산세를 내고 있죠. 그거에 따라서 로봇을 재산으로 간주해서 로봇을 살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고 로봇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과세 방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법상 나와 있는 재산세를 기준으로 방안을 잡은 것이고요. 이것이 물론 맞다 안 맞다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논의는 추후에 정말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을 때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대략적으로 어떻게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할지에 대한 간략한 근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득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을 취득하였을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취득세를 기준으로 먼저 있어야 될 사항은 자동차가 원부가 있고 부동산이 등기부 등본이 있듯이 이 로봇도 자동차나 부동산, 건설기계처럼 등록할 수 있는 등록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또 관리가 가능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세 환경이 다변화하는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의익 원칙 기반 조세 제도 개편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 일자리를 가지고 있던 근로자는 4대 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로봇이 대체한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상실 및 취업을 위한 비용에 대해서 이것을 로봇세로 충당할 수 있다면 좋은 방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우선 이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작년에 저희가 이런 비슷한 지방세 관련해서 준비할 게 있어서 만들었던 자료인데 스마트 시티와 좀 맞는 것 같아서 같이 준비를 하였습니다. 보통 저는 세무과 근무하다 보니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희들이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은 주로 매도자에 대한 정보를 매수자가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그래서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은
등기부등본만 보고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큰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나중에 하자가 있을 때 치유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발생해서 저는 매수자를 위한 좀 사이트가 좀 이렇게 행정정보 공유를 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는 급하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행정정보 제공 부족으로 하여 계약자라면 매수자가 있을 경우 세입자가 있을 경우 피해가 이렇게 발생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선정 사유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모든 이해자 관계인들이 쉽게 접근하여 정확한 자료를 확인하여 본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통합정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소유자는 어떻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려고 입지 조건이 좋다 하겠고 세입자 현황이나 등기부등본, 건지당, 경매정보 이런 자료를 계약자한테 제공을 할 겁니다. 계약자는 나름대로 이 정보만 가지고 취득 신고를 하고 등기 이행을 하고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이렇게 받으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 정책 제시 실행 계획으로서는 원스톱 부동산 공공정보열람이라는 것은 지금 인터넷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쉽게 클릭으로서 조회를 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거는 사이트의 어플 협의를 좀 개발하고 제공 가능한 데이터를 분리해서 팔고자 하는 건축물이나 재산이 불법 건축물이나 아니면은 토지 같은 경우는 위반을 했다든지 그런 정보 자료를 좀 제공하고 그다음에 체납 자료나 공시가격, 과세, 그다음에 재산세, 과세 내역을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보안 문제 해결 방안에는 거래 완료 전에 일회용 보안 키를 제공해서 건물주나 토지주가 오케이를 하게 되면은 정보를 공유를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서는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에 옵션만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체 우리 강남구만도 개발해가지고 사이트에다가 올리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오금동 36-2번지를 치게 되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주소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주소만 나오는데 정보 자료를 얻을 수가 없어요, 자체가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음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다음하고 네이버에다가 제안을 냈어요. 이쪽에다가 여기다가 주택가격이나 아니면 토지 공시가격을 따로 사이트가 제공할 게 아니라 여기서 좀 조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지식공유를 올렸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거절당했어요. 자체가 뭐 좀 부족해서 그런지 돈이 주기 싫어서 그런지 거절당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사편리 가면 이렇게 사이트가 있는데 일사편리도 이렇게 있죠. 제가 다방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다방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냐면은 이렇게 다방 같은 사이트를 협약을 맺어서 누르게 되면은 행정정보 연계라는 게 있거든요. 누르게 되면은 제공해 줄 수 있는 거 이거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고 체납을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부동산 공시가격, 재산세, 과세 내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자료를 일회성인 보안 자료 키를 가지고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취득자는 낭패를 보지 않고 얼마든지 그 취득을 하는데 손해를 보지 않겠죠. 지금까지 어떤 사이트가 가도 그런 사이트가 없거든요. 건물주 위주로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등기부등본 띄어도 마찬가지 등기부등본 띄어도 건지당이 얼마인지만 제공되어 있지 사실상 세입자는 그것만 못 믿고 의존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전입한 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똑같이 동시에 그 대출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입자가 낭패 동순이해가지고 세입자가 낭패 보는 사례도 많거든요. 그런 정보 자료인데 이런 자료를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민호인들이 아니라 그 계약자가 낭패를 보지 말자는 그런 사례입니다. 제가요. 기대 효과는 누누이 말했지만은
계약자 중심으로 사이트를 만들어서 정보를 제공하면은 어느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이런 자리는 없었거든요. 이러면은 우리도 강남구가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발표할 내용은 강남구 도시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련된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시스템 이름을 단편적으로 커넥티드 강남이라고 일단 한번 붙여봤는데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알고 계신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져 있지만 접하지 못한 시스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 다른 분야 시스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국가와 중앙정부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이런 국토교통정보 시스템이나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또는 공공 데이터 포털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열린 데이터 왕자 그리고 통합공간정보 시스템 이 통합공간정보 시스템은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구청에서 들어갈 수 있는 세월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아주 다양한 분야의 정보들이 우리 공공 또는 민간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씩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 지하시설물 통합정보 시스템이라는 거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공공에는 직접 액세스가 가능하고요. 이게 저희 구청 앞에 있는 학동로입니다. 여기 있는 이 라인들이 학동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뭐 통신구, 전력구, 상하수 그런 것들이 다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고 실제로 누르면 상세적으로 상수도가 언제 매설되어 있고 길이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상세 데이터 값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교통안전 시스템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정보도 다 서울시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액세스 자체가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이라는 것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받아서 매년 연말 같은 경우에 기사화가 되죠. 예를 들어서 재해생명사거리가 우리 서울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라고 하는 기사의 주요 데이터로 쓰는 게 이런 정보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데 알려지지 않은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 중에 하나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정보 시스템입니다. 서울시 전체 속도 그리고 도심 전체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계획정보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이런 걸 필지별 데이터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재 보존 관리 지도라는 것을 이미 오픈해가지고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학구도라 그래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찍으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갈 수 있는 초등학교의 범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미 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단편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용자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3천 공간정보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구축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있는 소스는 국가에서 예전에 2001년도에 수립한 V월드라는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이미 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단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이러한 서비스들을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형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구민 중심의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을 한번 구축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게 오늘 발표할 주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그 개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들을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라든가 기반시설, 그리고 안전이나 방제 관련된 거, 교통 관련 서비스, 환경, 지하의 매설물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플랫폼에 넣어서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링크 시킬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서버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추후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주요한 건축물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맵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하실 같은 경우에 지하에 몇 층 돼 있는지 레이어가 나오잖아요. 그런 실내 공간 정보라든가 아니면 문화, 관광, 복지, 교육 등에 관련된 자료도 여기에 링크를 시켜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기반은 기존에 있던 그 3D 공간 정보 시스템을 활용을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국토부에 있는 V월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개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의 도면에다가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고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 그룹의 호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강남구에서 제안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 주도로 지금은 뉴디자인과 스마트시티 팀이 있는데 총괄 부서가 생기고 각 예를 들어 환경과 도로과 시스과 그런 TF 그룹을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은 공공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을 하지만 결국에는 시민들이 앱 형태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혁신의 주체인 시민들이 당연히 자발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도 SKT라든가 KT, U+ 같은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뭐 대리라든가 IBM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아주 특화된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민간 기업도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앉아 계신 교수님들 같은 전문가 그룹들이 자문을 해주신다면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실제 강남에서 유 디자인과에서 버추얼 강남이라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게 다수에다 견적을 받은 게 약 27억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비슷한 정도의 금액이면 지금 말씀드린 사업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약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데이터를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법상으로는 그게 어렵고요. 그리고 아까도 나왔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론의 장을 먼저 좀 열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공유하고 이거를 클라우딩화 해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야지만이 이 시스템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차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본 사업들은 총 3단계 정도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현대차 GBC라든가 영동대로 복합개발 등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테일함로를 중심으로 BIM 등의 데이터 수집 현재도 용이한 삼성동을 일단 시범 사업을 해보고요. 그 삼성동과 대치동을 포함한 강남 도심의 핵심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2단계 사업을 하고 3단계는 강남구 전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단계별 사업을 추진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기대 효과는 크게 4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를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고 재난이라든가 사고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예측이 가능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제공된 데이터는 민간이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는 누구를 위한 서비스냐? 대시민을 위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질의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개별 부서에서 현재도 본인의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지만 업무 담당자가 서로 상호 협력을 하면 관리라든가 교육의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높은 기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뭐 현황 문제점, 그다음에 주제랑 사례, 스마트 빌딩, 뭐 사업 추진하고 기대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눠봤고요. 저희가 우선 집중한 거는 이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우선 집중을 했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쟤는 왜 간판 사진을 떡하니 띄워놨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거는 건축물 사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게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로 이번에 태풍이 왔을 때 제가 비상근무를 해봤는데 전화가 와서 간판이 떨어져 나갈 것 같다 이렇게 전화를 받는데 나가보면 날라가 있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뭐 15m 뭐 요거에도 간판이 날아갈 것 같다 하는 것처럼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점은 좀 간판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밤에 좀 반짝반짝 좀 과도하게 좀 빛나는 이런 간판 같은 경우는 좀 빛공해가 될 수 있다고 또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게 과거에는 이제 간판들을 보면서 정보를 찾거나 어디를 찾아가고 하겠지만 요즘은 다 스마트폰이 있고 뭐 맛집 같은 거를 찾으러 가실 때도 그냥 핸드폰으로 검색하고 거기 찍고 그냥 쭉 다이렉트로 가시지 주변에 간판들 보면서 이 간판 맞나 하시는 경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간판이 없다면으로 저희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사례를 조사해봤는데 제가 실제로 이제 영국에서 어학연수를 했을 때 영국의 한 이런 도시의 거리는 간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건축물의 외관이 그대로 쭉 다 드러나고 또 그러면서 뭔가 건축적으로도 좀 의미가 있고
좀 미관도 사는 그런 곳인데 단점이 하나 있었다면은 어디에 뭐가 뭔지가 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가봐서 여기 어디예요? 라고 해보고 하는 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례의 단점과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간판 이런 거에 문제점을 더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스마트 빌딩입니다. 우선 이 정책에 대해서 가장 좀 필요하다고 생각된 두 개는 지도와 AR입니다. 이 지도에서 하나의 건물을 찾아서 AR로 딱 해서 틀면은 이렇게 건물에 비치면 건축물의 정보가 쫙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별적으로 뭐 음식점이 되든 혹은 의원들이 되든 정보를 좀 선택적으로 골라서 내가 원하는 걸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간판들이 다 없어지면서 앞서 말한 좀 안전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게다가 그 지금 뭐 K-팝 거리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뭐 이런 IR 사업을 하면은 관광 사업에도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이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저희가 사례를 찾아봤는데 이거는 이제 QR 코드로 만든 건물입니다. 실제로 간판을 없애고 이제 QR로 만들어서 이 건물이 뭔지 하는 건데, 이제 제가 저희 조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요걸 넘어서서 AR로 아예 해가지고 건축물의 정보가 다 나오는 그런 사업을 설명하고 싶어서 사례를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전에 이제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을 때 좀 인상 깊었던 게, 이런 정책을 하게 되면은 그 정책과 그에 맞는 규제가 또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왼쪽에 보시면은 좀 커튼홀 건물이 완전히 투명해서 안까지 다 보이는 건데, 이거를 저희가 규제를 하는 겁니다. 안까지 다 보이게 되면은 스마트 빌딩을 한다는데 너도나도 다 밝게 해서 안에 뭐 하는지 다 광고할 거고, 그러면은 좀 의미가 많이 퇴색되니까 이거는 저희 관공서 측면에서 제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뭐 병원, 뭐 경찰서 이런 그 관공서나 뭐 응급시설 그런 걸 로고인데, 이런 것들은 이 해당 건물에만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간판을 없앤 대신에 병원 같은 경우는 언제 AR을 들어가지고 여기가 뭔지를 긴급할 수도 있으니까 저런 것들은 해당 좀 긴급하거나 이럴 때만 적용을 하게 저희가 규제를 한번 그렇게까지 생각해봤고, 그러면서 이제 좀 구체화해서 정책을 추진할 때는 어떻게 될까 저희가 토론을 해봤는데, 우선은 그 관에서 좀 팀의 담당자와 그 다음에 스타트업이 됐든 혹은 대기업이 됐든 어플리케이션 관계자분들과 TF팀을 추진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하나의 작은 거리, 뭐 강남의 11번 출구 쪽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제가 앞서 말한 K-팝 거리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거리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들여서 정책 시행하고 피드백 받고 또 활성화돼서 나가면은 우리 강남구가 좀 스마트 빌딩 도시화 되는데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측면에서는 저희가 생각을 해본 게 우선은 10억의 한 도로, 그러니까 11번 강남역 11번 출구 그 도로를 10억 정도로 생각해봤습니다. 그 좀 이유는 지금 현재 고려대에서 스마트 거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안암대에서 이제 안암대 입구 쪽인가를 좀 CCTV 같은 거 많이 해서 빅데이터 모아서 좀 스마트 거리 하는 건데, 그게 50억이 투자됐다고 저희가 서치했는데, 그거에 좀 대비해봤을 때 우리 사업 같은 경우도 뭐 하게 된다면은 한 거리에 10억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봤고,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막대한 데이터 관리 좀 측면이 나올 텐데, 이것도 아까 TF팀을 꾸려서 한 것처럼 뭐 관과 좀 이렇게 사업 기업이 같이 해서 관리해 나가면은 어떨까 저희 토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좀 이렇게 서울 거리에 건물에 막 이렇게 간판들도 많고 좀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건데, 스마트 빌딩 사업을 함으로써 좀 미관도 많이 개선되고 건축물의 마감재가 드러나면서 건축적으로도 좀 의미 있는 뭐 부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간판들도 많이 없어졌으니까 안전사고도 많이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앞서 K-팝 거리 언급을 했는데, 이게 AR로 하면은 건축물의 정보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누르면은 K-팝 거리 같은 경우는 BTS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핫하니까 거기서 이제 BTS가 직접 뭐 리뷰를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도 해주면은 강남구에서 서울시 강남구 1등 관광 사업에도 좀 더 활기를 띠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도로명, 물론 과거에도 추진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 사업이 있는데, 이 스마트 빌딩이 이것도
도와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 이유가 스마트 빌딩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친구끼리 대화를 할 때 그때 우리가 만나고 했던 그 로켓 모양의 빌딩이 테헤란 거였어? 라고 하면서 좀 더 이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우리나라 그 K-팝이라든지 관련해서 이제 수출 항목인데, 이렇게 뭐 강남구 뭐 작은 도시가 됐든 뭐 거리가 됐든 거기서 스마트 빌딩에서 좀 이렇게 꾸려 나가면은 이러한 사업 같은 것도 해외 수출하게 돼서 좀 더 성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트워크 시스템이 과연 쉽게 말해서 뭐냐? 공원 녹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말합니다. 앞으로 왜 이런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구축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 강의에 있어서 교수님께서 4차 산업 그리고 스마트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업무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과연 우리 공원 녹지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근데 결론은 데이터가 굉장히 미비하다는 거였습니다. 체계적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비해 공원 녹지 관리 정보는 많아지는 반면 객관적인 정보는 부재되고, 그에 따른 또 시민 응대나 업무 처리 지연이 되는 것을 저희가 꼭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된다는 그런 사유로 삼았습니다. 네트워크 시스템은 주로 기초정보 데이터랑 민원정보 데이터, 기상정보 데이터, 공원 이용정보 데이터 이런 속성들로 구성이 되고요. 이제 세부적으로는 이제 공원에 대한 세부 현황들을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저희가 공원을 이제 리모델링하는 경우를 많이 있는데요. 공원을 리모델링할 때 어떤 객관적인 판단이나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그 취합된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공원이 많은데 이쪽으로 해야 되는지 저쪽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공정성이나 형평성, 그리고 거기에 있던 여러 가지 민원 정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이런 판단 기준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없기 때문에 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면 이제 확장과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축을 통해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하고 각종 민원 정보나 사업 현황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의 제안이나 각종 신고, 그리고 공원 시설물의 현황들을 이제 점차 공유하면서 점차 이제 데이터가 더 완성도가 높아지는, 데이터 시스템이 점점 이제 구축이 완성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각종 시설물이나 이제 그런 시설물 등의 이제 스마트 칩을 활용하여 공원 녹지 시설물을 제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수목을 자주 관리하게 되는데, 수목 속에 스마트 센서 칩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물의 순환 시스템이라던가 그리고 고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전체적인 그 데이터 구축 안에서 이런 사물의 인터넷 기능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총 예산은 6억 5천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되었는데요. 그 기준으로는 이제 평택시에서도 공원 녹지 관리 시스템을 이제 만들었는데, 비슷한 규모의 관리 면적을 갖고 있는데 약 5억 정도가 들었고요. 저희 강남구는 좀 더 잡아서 6억 5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1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스마트 시티 그 책을 좀 대충 훑어보았는데요. 사실은 저희 공공기관에 접목할 수 있는 게 사실 과연 뭐가 있을까라는 그것부터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일반 사람들이나 구민들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되게 원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데이터 개방 이러면 필요할 수 있는 뭐 기업들이나 민간 기업들은 사실은 이런 니즈를 딱딱 해서 저희 뭐 공공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사실 어떤 정책이 스마트 시티와 이게 부합해서 정말 체감할 수 있는지를 정말 많이 생각했는데, 저희 팀은 사실은 아이디어 내는 게 너무 많았어요. 아이디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 선정하는 게 거의 4시 반까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PPT도 사실은 뭐 당일날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은 참 많아서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강남구민의 그 방문객의 최다수 민원인 주차 문제 해소 방안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강남구는 정말 주차 문제는 정말 뭐 전 국민이 알 정도로 세계 그 서울은 너무 주차 대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막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뉴 디자인 과장님께서 내년 당장 실현 가능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생각해봐라라고 하셔서 좀 단기간에 우리가 지금 스마트 시티의 첫 단계인 뭐 미약하지만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제는 스마트 주차장인데요. 저희 강남구에 공영 주차장들이 있어요. 그 강남구 주차장 현황이 52개소에 총 5,984면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 이용할 게 없어요. 제가 이사를 사실 강남구에 온 지 8개월 됐는데 30분을 돌아다녔었거든요. 아이 때문에 이제 차를 꼭 이용해야 돼서 30분을 돌아다녔는데 결국 못 찾고 민간 주차장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대 강남구 중간에 차를 돌아다니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 돌아다니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 클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환경 문제라던가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7팀은요 주차장 현황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다 비고 뭐 주차가 돼 있고 이런 현황을 이제 강남구 지도 데이터인 저희 강남더 앱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강남구에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데이터에 온라인과 이렇게 융합을 해서 O2O 방식의 그 스마트 주차장을 좀 해보는 게 현실 가능하고 국민 만족도 체감이 좀 될 것 같아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방법은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 있어요. 왜 이거를 공공기관은 안 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주차 감지 센터를 주차장 바닥이나 뭐 이면에 설치를 해서 이거를 주차 센터 데이터를 그 강남도 앱에 연동을 시킵니다. 연동을 시켜서 이 자리가 비었네? 그러면 젊은 분들은 거의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특히나 좀 나이 드신 분들도 강남에 차를 끌고 온다면 어느 정도의 주차에 대한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있거든요. 미리 정보 주차장이 어디고 어디 주차를 꼭 해야 되지라는 정도는 사실 30, 40대, 50대까지도 사실 고민을 하고 이쪽 도심을 들어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남도 앱을 들어와서 여기가 주차가 비었을 때는 빨간색, 주차를 하고 있을 때 빨간색, 그 다음에 빈 때는 파란색 이렇게 해서 거기를 실시간으로 이 자리가 빈지 안 빈지를 알 수 있게 해주면 국민들이나 뭐 방문객들이 엄청 강남은 정말 편리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구청에서 전반적으로 이거를 사업을 다 끌기에는 너무 커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미래로 가면 갈수록 정부나 뭐 민간이 다 주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민간 기업의 카카오티나 어떤 민간 기업이랑 이런 협약을 MOU를 체결해서 어떻게 그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민간 부분이 훨씬 업그레이드하고 더 전문적인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결을 해서 좀 그 국민의 그런 불편 사항이나 이런 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 방안은 그 민간 기업과 연계해서 이용자들의 발레 파킹 서비스도 혹시 나중에 가능하면 강남 쪽에 오시는 분들한테 수월할 것 같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치 예약. 빨간불 켜지면 바로 예약을 해서 다른 분들이 주차할 수 없게 이렇게 하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 처음 모여서 오늘 발표 주제를 했는데 저희가 막 이제 이것저것 검색을 하다 보니까 부천시 사례가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주차장 현황만 매핑해서 부천시는 그렇게 돼 있고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주차장 현황에 자리가 있어봤자 바로 수요자들이 그냥 바로 찾거든요.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빨간색, 파란색 이런 주차 현황 바로 내가 진짜 예약을 하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예약한 그 시점부터 요금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부분을 좀 감수를 해야 되는 게
1시간 후, 2시간 후 뭐 이렇게 해서 다 미리 잡아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뭐 그거는 다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그 관련 부서랑. 그래서 운영기관은 부채사를 찾아보니까 약 15억 원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지원 예산을 들여서 한 1년 정도 그 센서를 밑에 박으면 센서 유지 보수 기간 해갖고 이제 3곳 정도를 그 시범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기대 효과는 저희 강남에는 이제 앱을 더 활성화시키는 플랫폼 활용을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저도 주차를 계속 찾다시피 이런 공회전을 줄여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그다음에 연간 93,000톤의 온실가스 6톤에 달하는 미세먼지를 절약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민의 주차 불편의 그 욕구와 이런 걸 해소할 수 있어서 그 체감 만족도가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민관 협력해서 이런 계속 업데이트되거나 이런 거는 공공기관이 혼자 저희 전산정보과만 끌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지속가능한 롤모델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고요. 5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온실가스 감축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센서가 좀 고도화돼서 과학적으로 만약에 이런 개발이 좀 많이 되면 나중에 상습 침수 구역 같은 것도 그 바닥에 있는 앱을 통해서 이쪽에 물이 계속 차 있는지 그런 것까지 이제 플랫폼을 데이터화하면 강남구에 이 부분은 상습으로 침수가 되구나 이거를 이제 이 주차 센서와 연계해서 기술이 발전하면 그런 것까지 좀 고민하면 저희 그 세계 IT 강국이 대한민국이잖아요. 최고 그 대표 도시가 강남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하면 좀 IT의 바로미터가 되는 멋진 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7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